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9월의 첫째 영업일입니다. 월요일 방송이고요. 반갑습니다. 8월 한 달을 잘 보내시고 힘겨웠던 한 달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사이에 좀 쉬시고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낙폭과대 섹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좀 주도를 해다 좀 주춤했던 반도체라든지 변압기 이런 쪽이 조금 약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저는 좀 쉬면서 이제 무더위에 막바지를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직은 뭐 습한 날은 또 엄청나게 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말에 저는 이제 영화관을 찾았는데 트위스터즈라는 영화를 봤어요. 트위스터즈는 아시겠지만 뭐 미나리 감독이신 정이삭 감독이 미국판 블록버스터를 이제 스필버그가 제작했죠. 예, 그 트위스터즈를 봤는데 울트라 4DX를 딱이더라고. 그 영화는 울트라 4DX를 봐야 되는 딱 그런 재난 영화인데 엄청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정이삭 감독이 볼거리, 블록버스터와 드라마를 같이 할 수 있나? 그리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게 허리케인 영화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무더위 속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싶으시면 트위스터즈 울트라 4DX로 한번 권해드리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그 극장을 가니까 그날 좀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 동네 어머니들 다 오셨어요, 극장에. 왜 왔나? 그렇게 엄청 사람이 많은데 왜 왔나 싶었더니 I am hero를 하더라고요. 임영웅 씨 콘서트 이 컨텐츠가 이게 CGV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어머님들은 다 오셨습니다. 동네 아버님은 한 분도 안 보이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컨텐츠에 이제는 지갑을 다 여는구나. 좋은 컨텐츠에 보고 싶은 것들은 뭐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지갑을 여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현장에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우리 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주식적인 관점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재밌는 하나의 뷰가 아닐까, 그렇게 싶으시네요. 자, 우우님, 머리는 철수세미 스타일 하시고 커피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커피를 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쏠 수 있으면 쏘겠는데 뭐 개인 뭐 그 정보는 아무것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저희 뭐 회사에서 지금 쏘는 이벤트는 없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뭐 어떤 상황이 될 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뭐 저는 이제 박근영을 찾아라 이런 뭐 이벤트도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추석 때는 아마 제가 부산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해운대 바닷가 어디에 추석 때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서 한번 번개를 한번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일, 3, 4일 정도, 해운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번개 모임 한번 하면 되죠. 뭐 그때 뭐 커피를 한번 쏘든 뭐 어쨌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길래 우우란 분께서 올려주시길래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의 그 바잉 파워가 엄청나더라. I am hero 컨텐츠 관련해서. 그래서 임영웅 관련주 계속 예전에 이제 다른 분들도 물으시는데 있으면 샀겠죠. 저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뭐 우리가 약간의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현민님께서 이제 부장님이 제가 이제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바로 광란의 클럽 될 거라 예상한다 하시는데, 집사람하고 저 클럽 갈 거예요. 저 집사람이 클럽을 찾아놨더라고. 새벽 4시까지 하는 클럽이 있는데 뭐 거기 가자 그래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 한 12시나 1시쯤 가가지고 놀다가 올 것 같아요. 뭐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좀 재밌게 놀려고요. 자,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9.4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장 초반 현선물 매도,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 보였고요. 2차 전지의 날이었죠.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고요. 리튬과 화장품, 엔젤 산업과 딥페이크 관련된 보안주, AI 챗봇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AI 챗봇 같은 AI주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코파일럿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수익화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것들, 그러니까 AI로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굉장히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의외로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오늘 4% 이상 상승세가 나왔는데 AI 관련된 수익 모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PCE 물가지수 확인 후에 경기 우려가 추가로 완화됐고, 이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빠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리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추인데요.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그 다음에 코어 PCE 이런 것들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과거 대비 이렇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건데 약간의 침체가 있었던 회색 부분이 있던 침체가 있었던 부분들 이때 어땠는지 좀 보여주는 차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치솟았던 PCE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다소 조금은 시장에 여러 가지 부분들 좀 편안하게 좀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 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은 이 공개된 물가지표 이후에 9월에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70% 정도 되는데 근데 50bp B컷은 아니고 25bp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착륙 기대감도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50bp B컷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상치 상회되고 반등을 줬고요. 물가 안정, 소비 견조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절 휴장이 아마 오늘 밤 미국장 휴장 아닌가요? 예, 노동절 휴장도 앞두고 있고 큰 등락이 부재했고 금주 발표될 고용 데이터 확인 뒤에 또 B컷에 대한 인하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노동절 휴장과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특별한 등락 요인이 부재했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 그 다음에 금융, 철강 등이 상승했고 철강은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금리 반등에 헬스케어 차익 실현 나오고 수출주는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선물을 순매도 했고요. 현물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지만 규모는 거의 미미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8월에 한국 수출이 579억 달러, 전년 대비 11.4% 증가했는데 지속적으로 50% 이상 성장세를 보이던 반도체가 성장률이 38.7%가 나오면서 이것도 훌륭한 성장률이지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50% 이상 성장세가 보였기 때문에 38.7%의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시장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저효과로 인한 수출 피크아웃 전망이 됐다는 거죠. 반도체 쪽이 그래서 오늘 조금 밀렸고요. 빠져도 너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PBR이 한 배까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SDI, 그 다음에 LG 엔솔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NF까지도 상당히 좀 좋았죠. 삼성 SDI PBR 한 배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등을 포함한 2차전지 쪽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10월 12일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뭐 2차전지와 더불어서 같이 공감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향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피크아웃 우려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 확인 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미국향 수출 지표나 8월달 지표가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좀 이따 그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목표주가 7만원, 7만 1,000원, 외사 같은 경우도 해외 쪽의 외사 같은 경우도 7만원대 이상의 목표주가 제시가 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7% 정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금융은 드디어서 이제 밸류업 지수 출시에 달이기 때문에 지수가 포함되면 수급이 유입된다는 기대가 있고요. 금융주 필두로 밸류업 공시가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주도 괜찮았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차익 실현의 약세였는데 알테오제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마이너스권이 조금 줄면서 끝나긴 했지만 약간 약세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로 등극했지만 조금 조정세가 역시 나왔고요. 2차전지 가격 매력의 강세였고 2차전지 업종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각각 코스닥 시총 1위와 3위를 역시나 탈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실적 시즌 이후에 이벤트 부재에 약세 이어왔던 화장품 업종이 8월에 수출이 전월비 그리고 전년비 모두 성장세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화장품주 일부 급등세가 나온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의료 AI도 약세였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 입원 환자 직전 대비
직전 주 대비 20% 감소했다. 최근에 코로나 입원 환자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지표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는 최근에 다시 한번 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658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201선 지지가 됐고요. 역시 대신증권에서 201선 근처 2650 정도면 1차 지지가 될 거다 이야기 보는 것 같고, 다른 타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져도 26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되는 것 같고요. PER 1배 정도 수준이 지금 2700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자리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분위기라서 하방도 좀 단단하고 상방도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조금 답답한 지수 흐름인데 업종과 섹터별로 다 따로 좀 노는 그런 쪽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 아시아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적용한 지표, 그러니까 아침에 빠졌던 지표는 뭐가 영향을 미쳤냐면 주말 사이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인데 이게 상당히 좀 50포인트 이하로 됐죠. 8월 중국 제조업 PMI가 6개월 최저치인 49.1로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이슈, 중국발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아침에 주식시장을 조금 하락적으로 밀어붙였지만은 장 시작 후에 발표된 니케이의 한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물을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들도 최근에 일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 영향,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이루어지면 원화 환산 관련된 신조선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약간의 조선과 조선 기자재까지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매크로 지표 들어갈게요. 다음 지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지표입니다. 매크로 지표인데요. 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S&P 500의 퍼포먼스인데, 자, 노동절부터 S&P 500의 연말까지의 퍼포먼스인데 푸른 색깔로 나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수익이 플러스권으로 났다는 거고 빨간색이 이제 수익이 마이너스권인데 대체로 보면 이게 1971년 이후로 노동절 이후에 연말까지 S&P 500의 퍼포먼스인데 대부분 연말까지 S&P 500 수익률은 확률적으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서 나온 건데요. 전반적으로 9월에 월간 수익률이 만약에 뭐 추석 전후로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연말 효과를 기대하고 매수하기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타이밍으로 그렇게 좋은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의 그 비농업 관련된 비농업 일자리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관련된 이코노믹스의 나우캐스트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8월 비농업 일자리가 29만 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11만 4천 개와 현재 컨센서스 16만 5천 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했을 것이다 보고 있죠. 또한 나우캐스트 모델은 실업률도 4.2%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는 컨센에 부합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런 중심으로 한번 매크로 지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매크로 지표까지 쭉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부산 가서 클럽에 놀러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관광 클럽에 가시나요 하고 세코님 말씀 주시는데 관광 클럽 아닙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 해운대 그랜드 호텔, 이분은 좀 아시네요. 예, 벨라지오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가 부산에서 아주 유명했고 서울에서 지방 원정까지 내려왔던 그런 곳이죠. 네, 그런 것들 아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좋은 데 많아요. 부산에 가면. 예, 그래서 클럽을 아마 이번에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입장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입장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인데요. 역시 9월에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가 미국장에서 괜찮게 끝났고, 역시나 뭐 관련된 테슬라도 3.8, 리비안도 0.28, 루시안도 1.5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에 따른 시장 위축 뭐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후반 목요일 날인가 뭐 그때쯤에도 에코프로 BM은 신저점이 또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최근 주가가 계속 빠졌었고요. 다만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이런 쪽은 바닥권에서 한 20% 정도 주가들이 최근에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오늘 냈는데, 자, 아직 2차전지 주가의 진바닥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펀더멘탈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수급에 의한 기계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나고 OEM사들의 조정된 중장기 전동화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투자 계획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수급적인 기계적인 전망, 이게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들어오는 게, 제가 지난주에 방송 중에 뭐냐면 반도체와 2차전지의 롱숏 전략에서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 한번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반도체 롱 포지션이 계속 올라가고 2차전지 관련된 숏 포지션이 계속 이렇게 가던 게 있는데, 그게 꺾였다는 거죠. 살짝 끝이 꺾이면서 반도체 롱 포지션을 줄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 숏 커버가 들어오는, 그리고 그게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계절적으로 연말로 가게 되면 계절성을 포함해서 숏 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그 이제 방송을 보시면, 그 차트를 보시면 2차전지와 반도체 롱숏 전략에서 이제 지금 수급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줄이면서 롱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 2차전지 쪽을 숏커버하는 그런 것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주가를 선행하는 신뢰성 높은 지표로서 리튬 가격을 주목한다고 NH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역사적으로 리튬 가격은 2차전지 주가를 약 3개월 전후 선행해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주가와 중국 탄산 리튬 가격 추이, 오른쪽 보시면 주가와 아시아 수산화 리튬 가격 추이인데요. 보시면 왼쪽 보시면은 짙은색 파란 색깔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추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색깔이 코덱스 2차전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기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3개월 전으로 선행을 해왔고요. 2차전지 주가의 진반등 역시 리튬 가격의 반등을 확인 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를 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월스트 케이스로, 가장 최악의 케이스로 리튬 가격이 티어 1 업체들의 평균 생산 원가 수준인 킬로그램당 7, 8달러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킬로그램당 10에서 11달러 정도 되는데 7, 8달러 정도 수준까지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게 월스트 케이스로 NH투자증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중국의 탄산리튬 평균 생산 원가와 마진율인데, 왼쪽 보시면 짙은 푸른 색깔이 생산 원가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실선이 마진인데, 지금도 이미 중국의 탄산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마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익을 못 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빠지기가 조금 어렵다, 약간 더 빠지더라도 거의 뭐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이런 것들이 생산 원가를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그래도 중국의 탄산리튬 평균 가동률이 그래도 24년 4월달 이후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약간 가동률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번에 3분기에 증익이 예상되고 있는 LG 엔솔, 그러니까 2분기 대비 3분기가 실적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LG 엔솔에 대해서 뭐 신규 고객 확보가 또 기대되는 에코프로 머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트레이딩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주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최근에 유럽 공장 가동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3분기 이익이 2분기보다 QOQ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LG 엔솔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도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을 바라보고 일부 트레이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작은 호재에도 민감한 가격까지 빠진 건 사실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섹터 경우에는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추가로 한 번 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년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가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여전히 내년에 올해보다 40에서 70% 증가할 것으로 컨센이 여전히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3개월 전 미국과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완화로 인한 자동차 기업들의 전동화 계획 변동이 아직까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완전히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들의 투자 계획 조정, 그리고 25년도에 Q의 물량의 성장 가이던스 현실화를 아마 11월 실적 발표와
25년도 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증익이 예상되는 LG엔솔의 트레이딩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LG엔솔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전고체 이슈라든지 각형 배터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삼성 SDI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PBR 100까지 빠져서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 SDI 등도 일단 양극재보다는 셀 업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것 같다. 최근에 수급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들이 좀 급하게 오른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시면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요. 배터리 관련된 리포트가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25년 CO2 배출 목표가 킬로미터당 118g에서 킬로미터당 93.6g으로 하향 조정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을 25년도에 최대 41%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의 모건 스탠리의 이 리포트인데, 자, 이것 때문에 24년 BEV 판매량이 160만 대에서 25년도에는 2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리포트를 모건 스탠리에서 아주 강력한 리포트를 썼죠. 뭐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에 아마 외국인들이 좀 쏠린 거 아니냐. 사실은 오늘 2차 전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올린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가 33만 원 목표 주가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LG화학도 오버웨이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근데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대해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언급을 계속 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릴 키움증권 애널리스트와 그다음에 뭐 유진투자증권 등등도,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한화투자증권도 여전히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이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그런 언급을 여전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저 리포트는 다소 좀 과하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자, 그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데이터 폴스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EU의 그 CO2 타겟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어느 정도 20년도에는 킬로미터당 116g, 그리고 25년도에는 킬로미터당 94g, 뭐 이렇게 쭉쭉쭉 2030년도에는 킬로미터당 50g, 이렇게 CO2를 타겟팅해서 낮춰야 된다는 거죠. 35년도에는 뭐 제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CO2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OEM 그룹들, 자, 회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느냐, 타겟을 25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 맞춰야 되는 게 이제 흰선, 그러니까 가로로 내 있는 흰선인데 맞춰야 되는 25년 타겟이고요. 위쪽에 약간 검은색 실선을 보이는 게 24년 타겟인데, 대부분 24년 타겟은 어느 정도 이 자동차 회사마다 전기차 회사들 맞추고 있는데, 25년도 타겟을 맞추려면 CO2를 많이 내려야 되니까 전기차 판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데이터 폴스 이 자료가 나왔는데, 자, 과거에 지금 EU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완성자 브랜드에 대해서 대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난 21년도에 완성차 업체들이 총 5억 1천만 유로, 약 5.5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CO2에 대한 기준을 못 맞춰서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 내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 길리, 볼보나 그다음에 폴스타 등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테슬라 정도가 25년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고, 그 외에 도요타가 25년 목표치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반면 포드와 폭스바겐이 가장 뒤쳐져 있고, 폭스바겐 그룹 CEO인 올리버 블룸이 연초 EU가 EV 판매 부진을 감안해서 CO2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수요가 안 나올 건데 너무 목표가 좀 과한 거 아니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폭스바겐이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BMW라든지 그다음에 르노 그룹 CEO도 목표치 재설정 검토 필요성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목표는 좀 과하다. 이거 목표 안 되면 못 맞추면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OT 목표치 관련된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BEV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그것 때문에 내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키움증권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2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BEV 비중을 늘리는 건데 다만 최근에 독일의 보조금 중단으로 EV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CO2 풀링 협약을 통해서 잔여 탄소 배출권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BEV를 늘리는 것 말고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해서 이걸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참고로 EU 내에서 BEV 점유율이 23년 상반기 13.8%였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3.3%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키움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EU의 OEM들이 CO2 탄소 배출 규제 미충족에 따른 5.1억 유로의 벌금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과 그다음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받은 게 있고요. 납부를 했다고 하죠. 정확한 수치는 미공개였지만 그랬고요. 폭스바겐 그룹은 2020년도에 1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2차 전지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았지만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약간 더 뻗지를 못하고 윗골을 달면서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오후에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월에 양극재 수출 통계 보면 아직까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양극재 수출 통계 보면 수출 금액은 4억 5천만 달러, 전년비 마이너스 60%, 수출 중량은 16,305톤으로 마이너스 39%, 수출 단가는 27,880 달러 톤당입니다. 35% 절감됐고요. 7월 대비 물량은 일부 좀 반등을 했지만 23년 평균을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23년 월 평균 수출량은 22,369톤인데 이번 8월에 양극재 수출 중량이 16,305톤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NCM 수출 금액은 4.4억 달러로 61% 줄었고요. 수출 중량이 12,073톤으로 42% 줄었고 수출 단가도 26,685달러 톤당 그래서 36% 줄었습니다. NCA도 수출 금액이 1.3억 달러 51% 줄었고 수출 중량도 4,232톤 26% 줄었고요. 수출 단가도 31,286달러로 34%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수출 금액이 17억 달러로 3분기 현재까지 누적 수출 금액은 8.5억 달러 수준인데 3분기가 전년 대비는 물론 2분기에 대해서도 아마 역성장의 가능성이 지금 3분기에 있다고 알려집니다. 9월달 한 달 남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3분기의 실적들이 좀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숫자는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많이 오를 것인가 부분은 물론 뭐 수급이 앞서겠죠. 뭐 사서 들어 올려버리면 주가는 가는 건데 이 업황,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려운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과 현물 가격인데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짙은 녹색이 탄산리튬 선물가예요. 선물가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회색의 실선은 현물가인데요. 현물가가 선물가를 따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느 것을 땡길지. 자, 선물이 반등을 주면서 현물을 땡겨 올릴지 아니면은 현물이 못 올라가면서 선물가 다시 주저앉을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효빈님, 부장님 알고 보니 클럽 1대 주주? 예, 저는 주주는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김미혜님, 그랜드 호텔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벨라지오도 없어졌죠. 네. 추억의 벨라지오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화장품인데요. 자, 8월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579억 달러 기록했고요.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에 11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8월 중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8월달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8월에 화장품 수출 금액은 8월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1% 급증했습니다. 화장품 누적 8월 화장품 수출액은 6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월 누적이 19%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화장품이 꺾이지 않았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화장품 업종 경우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전후로 고점 대비 주가가 화장품 섹터가 평균적으로 23% 급락을 했는데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업종 주조주의 기대치를 밑도는 약간의 실적 종목들이 일부 있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서 현금 흐름이 변화하고 포트폴리오 변경, 미국 경기 우려에 따른 약간의 한국 화장품 수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화장품 섹터를 끌어내렸는데 자,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비중국
수요 확대, 그다음 기업의 비중국 외연 확장 기준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일부 종목들은 뭐 PER 10배, 뭐 12배 이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기업들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리포트를 오늘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 그리고 한국 화장품 지역별 수출액 추이인데 왼쪽 보시면 전체 화장품의 막대기를 보시면은 여전히 하이입니다. 하이, 레코드 하이 수준이고요. YY 증감률이 회색 실선인데 보시면은 여전히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한 20-30% 정도 전체 화장품의 전년비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지역별 수출액 추이인데 절대 금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녹색 실선도 계속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레코드 하이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한국의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과 일본향 화장품 수출액 추이인데 둘 다 견조합니다.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거의 60% 이상 YY 증감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본향 같은 경우도 지금 30% 가까운 전년비 증가율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YY 증가율이 매월마다 아직도 굉장히 높은 형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증권에서 역시 화장품에 대한 비중 확대 말씀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확대 이상 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매력적인 주가에서 주도주 중심의 매수 제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서 기틀을 마련해주는 실리콘2를 최선호주로 언급을 했고요. 이와 함께 외형 확대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한국 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를 최선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뭐 VT 정도를 뭐 제시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향 기초화장품 일평균 수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고스트리라는 플랫폼에서 띄워주신 건데 자 막대로 보세요.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미국향으로는 역대 레코드 하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초화장품 일평균 수출 금액이 8월달 기준으로서는 전월비 55%나 증가했고요. 전년비로는 9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향 기초화장품 일평균 수출이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실리콘2 이야기입니다. 하나증권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 내에서 왼쪽 보시면 실리콘2의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 거의 6%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는 1%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6%까지 점유율이 계속 치고 오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한국 화장품의 비중국향 수출액도 계속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도표를 보여드리면 실리콘2의 2분기 기준 탑10 브랜드별 매출 비중인데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조선미녀가 전체적으로 25.7% 제일 높고요. 아누아, 그 다음에 코스알엑스, 그 다음에 라운드랩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토보크, 그 다음에 어딥니까? 스킨천사 뭐 등등 이렇게 믹순 이렇게 되어 있죠. 쭉쭉쭉 이렇게 어떤 쪽이 잘 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실리콘2 재고자산 매출액 추이인데요. 실리콘2는 이런 브랜드들을 사서 재고를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재고자산이 쌓이는 게 악재가 아니에요. 실리콘2는 재고를 매입해서 이걸 이제 수출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올라가는 것도 악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연결 매출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시면 재고자산과 연결 매출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할 것을 재고자산으로 잡아서 넘어가는 걸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리콘2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실리콘2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에서도 실리콘2에 대한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과 노무라의 실리콘2 목표 주가 관련된 이야기는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가지고 시내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한 3페이지에 달하는 이 노무라 증권의 실리콘2 관련된 설명 자료가 제가 해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지금은 너무 길어서 제가 방송 중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24년 기준 17.3배 그리고 25년 기준 11.3배 정도로 PER, 밸류에이션이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실리콘2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업황에 대한 피크와 우려가 있는데 이제 수출 지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수출 증감률 현황인데요. 자료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왼쪽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컴퓨터, 선박, 무선통신기기, 바이오 헬스, 반도체 이런 순서대로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이 8월달 기준으로 나오는데 자 반도체가 38.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데요. 훌륭한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그게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감률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24년 1월 같은 경우 1, 2월 지나면서 수출 증감률이 66.7%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게 50%대로 가다가 지금 8월에 38%대로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수출에 대한 증감률의 피크아웃, 이런 게 조금은 반도체 쪽에 조금은 오늘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은 SK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자, 위쪽의 표는 막대 그래프는 올해 7월과 8월에 MOM, 달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비교를 해놨는데 자, 달 보시면 디램이나 뭐 다른 쪽은 그냥 무난하게 괜찮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24년 5월과 24년 8월 비교를 해놨는데 5월과 8월 비교해도 낸드 빼고 나면 나머지도 좀 견조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율이 올해 3월 이후에 38%대로 내려간 것은 상대적으로 50%대에서 38%로 조금 최저치로 내려왔다.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증가율이 다시 50%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약간의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유진투자증권도 리포트를 통해서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면서 한국 수출이 아마 9월부터 완만한 감속이 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분간 AI 투자를 위한 IT 수요가 수출을 지탱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유진투자증권은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스탠리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 증가율이 3분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향세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한 자료가 좀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반도체가 좀 빠진 이유가 있고요. 더군다나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AI 등의 신산업이 성장할 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력설비 전선 쪽도 주가들이 빠졌고 특히 오늘은 LS렉이 좀 많이 빠졌죠.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오늘 첫날인가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가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 그러면 변압기가 안 좋나를 보는데요. 자, 24년 8월에 변압기 수출 금액 업데이트인데 보시면 위쪽 표는 소형 변압기 수출 금액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대형 변압기 수출 금액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 표들은 대부분 다 수출 단가고요. 수출 단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근데 왼쪽 보시면 수출 금액이 왼쪽 쪽에 위에는 소형 변압기, 왼쪽 아래쪽은 대형 변압기, 중대형 변압기의 수출 금액인데 약간 피크 이후에 조금 이렇게 금액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이게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들락날락 하면서 고점 찍고 조정 받다가 다시 고점 뚫고 올라가고 또 조정 나오고 고점 뚫고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변압기 쪽에 수출 관련된 금액들이 최근에 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세에 들어오는 모습 이런 거라서 결국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서 변압기가 같이 움직이면서 수출 금액들이 고점 찍고 조금 조정세가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아마 변압기 쪽도 전선과 마번으로 좀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더군다나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이 8월 달에 미리 선추매해서 외국인들이 좀 이제 채웠는데 자, 9월 첫날 들어오다 보니까 8월에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지수 편입 이후에 그 이후에 이벤트가 끝나면서 다소 조금 물건들이 빠져나가는 수급이 나오면서 다소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 저크버그가 이야기하죠. 자, 메타의 AI 주간 사용자 수가 1억 8,500만 명, 그리고 MAU가 4억 명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오픈 AI 챗 GPT 주간 사용자 수가 2억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메타 쪽에서 거의, 메타 AI가 오픈 AI의 챗 GPT하고 거의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가 AI 기술에 인해서 EU에서는 메타 AI를 출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 쪽에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성장해 있고 상당히 핫하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익화 모델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리고 오픈 AI에 대해서 지금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뭐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엔비디아도 투자할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이 지금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권 펀드레이징이 아마 성공을 하게 되면 또 AI 관련된 쪽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헤드라인입니다. 메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27년 봄 가동을 목표로 하고 미국에서 22번째, 세계에서 26번째 데이터 센터를 또 투자를 할 것이다 나오면서, 역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여전히 온고잉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관련된 수출 금액이 다소 좀 고점 찍고 조금 주춤한데 다시 튀어 오를지,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가 매수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격 자율주행 표준화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원격 자율주행 표준화 추진 소식이 있으면서 아마 국내에서는 레벨 3 수준의 뭐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는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주가 조금 움직였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같습니다. 다음 표 보여드리면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입니다. 이 보시면은 역시 테슬라가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 영화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아마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괜찮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오늘 게임주입니다. 일부 게임주들이 주가 올라왔는데 멜치증권에서 아주 긴 장문의 리포트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미디어 산업의 고 웨스트, 그러니까 서구권으로의 개척 경로를 걷는 중이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특히 스팀을 통해서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PC나 콘솔의 서구권 진출 통해서 글로벌 게임 산업 내에 전반적으로 24% 정도의 시장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 게임사들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텔라 블레이드, 그 다음에 펄스트 디센던스로 시장 반응을 재차 확인했고요. 뭐 그런 것들 중심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펍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중심이나 PC로 연간 8천억 매출 창출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플레이위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NC소프트, W게임즈 등의 일부 게임사들이 주가가 오늘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조선과 조선기자재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는데요. 아마 금리 인하 임박이라든지 N달러 환율 워낙 강세로 넘어가면서 신조선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3년간 도크를 다 채워놨기 때문에 충분한 수주를 갖고 있는데, 신규 수주는 지금 도크를 갖고 선별 수주를 하다 보니까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제 수익성을 중심으로 수주를 받고 있으니까 과거처럼 물량으로 이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원달러 환율 이 부분 관련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약간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KB증권에서 냈으니까 그 부분은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약간의 파업이 있습니다. 조선 쪽은 파업이 있기 때문에 이 파업과 관련된 여파도 약간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토큰 증권 개정안 내주에 아마 다시 재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췄던 토큰 증권 ST 법제화 작업을 다음 달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련된 토큰 증권 관련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 외에도 K뱅크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에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DX, 브리지텍, 뭐 K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예스24나 인지소프트 등 일부 인터넷 은행 관련된 종목으로 있는 테마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K뱅크의 최대 주주는 BC카드입니다. 지분율이 33.7%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K뱅크 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에 관련주를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역시 딥페이크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뭐 보안주, 규제 정책 기대감 때문에 보안주가 움직였고, 그 외에도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감산을 중단한다는 소식 때문에 뭐 유가가 빠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유가가 하향 조정되면 좋죠. 인플레도 막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움직였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꼭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9월 첫날 어려운 장이었지만 섹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스타디를 하는 좋은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일도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